자, 그 다음 45번. 여가 집진 장치가 있는데 그 중에 간헐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래요. 간헐식이 있다는 얘기는 다른 것도 하나 있다는 얘기인데 연속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집진 장치는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가 집진 장치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매달아 놓은 샌드백 같은 거에 외기로서부터 들어오는 입자를 이 샌드백에다가 부착을 시킨 다음에 어느 정도 부착이 됐다라고 하면 탈리를 시키는 거였죠. 그런데 간헐식이라는 것은 방이 한 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에 여러 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한 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한 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하면 여기 한번 집진 시키면 여기에 뭐 탈진을 하던가 혹은 얘가 탈진이 되면 얘를 집진하거나 해서 여러의 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연속식이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일한 공간 내에 얘가 다 되고 있는 거예요. 뭣도 하면서 뭣도 하는 거예요? 집진하기도 하면서 탈진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굳이 이렇게 크게 만드는 이유는 뭐겠어요? 처리해야지 될 것들이 대용량이거나 속도를 조금 빨리 해야지 될 때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대용량으로 쓰고 그 다음에 가스 처리 속도가 빨라야 될 때 이렇게 많이 쓴다고 했었는데 결국은 이거에 따른 부작용도 있겠죠. 어떤 거? 효율이 굉장히 안 좋게 되겠죠. 효율이 좋지 않은 상태. 그러면 얘는 지금 이렇게는 안 되죠. 대용량 가스 처리 속도를 빨리 할 수는 없죠. 소용량으로 하고 가스 처리 속도는 느립니다만 대신에 뭐는 좋아요? 효율은 우수한 편인 거죠. 네,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간헐식과 그리고 지금 있는 연속식의 압력 손실과 시간에 따른 압력 손실과의 관계인자도 좀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자, 여기가 dP, 압력 손실입니다. 여기가 시간이에요. 간헐식, 왼쪽에 있는 게 간헐식이라고 하면 간헐식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연속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는 지금 압력 손실이 이 당시에 압력의 손실이 일어나는 시점이 피크가 칠 때는 언제예요? 집진이 엄청 계속돼서 먼지가 들러들러 붙어 있을 때. 그리고 압력 손실이 확 떨어질 때는 언제예요? 탈진을 시킬 때. 그렇죠? 집진, 탈진을 따로따로 하게 되니까 이러한 식의 형태가 나오게 되어 있고 얘는 연속식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압력의 손실이 시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으로 해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이 부분이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세요. 처음에 압력 손실이 있던 부분, 그런데 탈진을 해도 처음에 있었던 압력 손실이 낮은 부분까지는 도달하지 못하죠. 이건 왜 그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1차의 초층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1차의 초층을 의미한다니. 우리 여가 집진 장치 잘 생각해 보면 결국은 입자를 내가 머금어야 돼. 그러니까 내 몸에 부착을 시켜야지 돼. 근데 처음에는 입자 덩어리들 하나하나 모으기 힘들었는데 결국 나중에는 그 큰 덩어리에 있는 애들이 들어오는 조그만 애들 일로 와 하면서 분자 간의 어떤 인력이라든지 먼지끼리의 응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진들을 다 자기 몸으로 끌어당기죠. 그런데 걔네들 탈진시킬 때 처음에 있던 것까지 아예 맨 처음 쌓였던 먼지까지 다 털어내면 처음부터 또다시 그 먼지를 다시 부착시키기 힘들었던 그 시간을 또 견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착 털어낼 때 어떻게 하는 거야? 먼지는 어느 정도 냅둔 상태에서 부착된 많은 양들은 털어내고 1차에 남은 초층, 분진층 그건 냅둔다 이거야. 그렇게 되니까 원래 있었던 압력 손실 초창기에 있는 것으로 돌아오지는 못하는 거죠.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까지도 시험 문제에 얼마든지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세요. 여가 집진 장치의 관할식에 대한 것들. 먼지의 재비산이 적고요. 높은 집진 효율을 얻을 수 있대요. 재비산은 언제 일어나요? 같은 공간 내에서 먼지를 흡진하고 탈진시키면 일어나기 힘듭니다만 동시에 집진, 탈진 하게 되면 먼지가 부착된 것들 떨어낼 때 또다시 부상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일어날 수 있다? 재비산이 많은 것은 연속식에 일어날 수 있다. 또한 3번처럼 연속식에 비해서 대량의 가스 처리에는 부적합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 간헐식의 특징이었습니다. 진동형의 경우 여가 속도가 1에서 2cm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의
보통의 그 집진 장치, 여가 집진 장치들의 속도는 종류에 상관없이 0.3에서 10cm 정도 됩니다. 진동형일 경우에는 1에서 2cm인 이 범위 내에 들어오는 거죠. 자, 2번 보시면 역기류형이라는 게 있대요. 역기류형은 안에서부터 들어오게끔 해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건데, 탈진을 시킬 때 안에서부터 들어와서 바깥으로 나간 먼지들, 그러니까 그럼 바깥쪽 출구가 있다는 얘기 아니야? 탈진을 시킬 때는 바깥쪽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오게 해서 바깥쪽으로 내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탈진을 시키는 거야. 그런데 그 역기류가 강하게 들어올 경우에는 그 섬유질에 마모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 마모가 일어났을 때는 초자섬유를 쓰게 되면 그 여과제가 효과적으로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역기류가 강하게 돼서 마모에 잘 견디려면 사실은 강도 부분이 조금 우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글라스 파이버는 강도는 우수하지 않아요. 네, 강도는 우수하지 않은데 뭐는 좋아? 내열성. 그러니까 250도 정도의 고온에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좀 비싸더라도 쓰는 거야. 왜냐면 이거 다 첨대기니까 점착성 중에 폭발성, 화재성을 가지고 있는 먼지들이 들어오면 화재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온가스 같은 거 처리할 때는 글라스 파이버를 씁니다만, 이런 식으로 역기류만 해서 그런 어떤 마모에 견딜 목적으로만 쓴다라고 하면 나일론 같은 걸 써야지 돼요. 나일론, 오론 이런 것들, 약간 플라스틱 재질 같은 것들의 섬유질이 있는 것들로 사용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굳이 초자섬유를 쓰는 건 아니다 라고 해야지 되기 때문에 정답 2번으로 보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번, 유압식과 공기분무식을 합한 것으로서 유압은 보통 7kg per 제곱센티미터. 그 다음에 소형, 사실 여기서 그만 읽으셔야 해요. 7kg per 소형, 그 다음에 전자동, 그래서 우리 집안에 있는 보일러 연소실에서 많이 쓰입니다 라고 하는 거 건타입 버너였죠. 건타입 버너. 그 다음에 이제 뭐 송풍 버너 이런 것들은 이제 기체 연료 같은 것들을 분사할 때 하는 거고요. 저압 분무식은 한 0.05kg per 제곱센티미터, 이 정도의 어떤 그 유압이 적용되고 있죠. 그리고 뭡니까? 선해 버너는 0.5kg per 제곱센티미터. 네, 이 정도이기 때문에 7kg짜리 압력 그 유압을 강하게 하는 것은 건타입 버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 47번입니다. 47번은 A 보일러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유의 고위 발열량을 줬고요. 고위 발열량 줬고, 그 다음에 연료의 저위 발열량은 얼마입니까? 그런데 문제 물어보는 거, 지금 중유라고 했으니까 액체에 있을 때의 고위 발열량과 저위 발열량 산정식을 하면 되죠. 준 게 누구야? 고위 발열량 줬고, 찾아야 되는 거 저위 발열량. 저위 발열량은 항상 고위 발열량에서 뭘 빼주는 거예요? 수분과 증발대에서 나가는 잡열을 빼주는 거죠. 그래서 600에 9H 플러스 W 라고 하게 되면 얘가 증발 잡열, 나머지 9H 플러스 W, 얘가 누구예요? 수분의 총 함량. 자, 기체면 말이 달라져요. 기체면 고위 발열량에서 마이너스 480의 어떠한 대상 물질의 연소 반응식에 따라서 나온 물들의 총합. 그렇죠? 얘가 그러면 뭐야? 증발 잡열. 얘가 수분의 총합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액체에 있을 때의 저위 발열량, 고위 발열량 구하는 거랑 그 다음 기체에 있을 때 저위 발열량, 고위 발열량 구하는 것이 다르다는 걸 인지하시고, 고위 발열량 값 이제 그냥 넣으면 되죠. 1500 넣으면 되고, 연료 중에 수소, 여기에 수소 12%, 여기에 수분 함량 0, 저거 지금 잘못됐죠? 0.3%라고 되어 있는데 0.3% 정도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7번 정답이 9850이 나오게끔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 48번. 다음 중 VOCS 처리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네요. 물론 흡착, 연소, 응축,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합니다. UV 산화 같은 것들 하고요. 그 다음에 냉각 이런 것들도 해요. 미생물 이런 거 처리해서 VOC 같은 것들 없애는데, 마스킹이라는 것은 어디에만 적용하냐면 악취 처리할 때 적용합니다. 따라서 정답 2번입니다. 악취 처리하는 건 나머지 것들, 그러니까 VOC 처리하는 것들 많이 다 공용적으로 쓰되 무엇 하나 더 플러스 되냐면 마스킹을 플러스 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악취 처리할 때 사용되는 독특한 방식이라는 거 확인하시고 넘어갑니다. 49번입니다.
유해 물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걸 찾는데요. 이황화탄소를 처리할 경우에 암모니아를 불어넣으면 암모니아를 불어넣으면 황산의 암모늄 형태, 암모늄 하고 이산화탄소, 네, 이 형태로 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괜찮은 얘기. 그 다음에 시아나수소는 물에 거의 녹지 않으므로 촉매연소법으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아나수소는 물에 잘 녹는 물질입니다. 물에 잘 녹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흡수법 같은 것들로 처리하기 좀 용이하죠. 그 다음에 브롬은 가성소다 수용액에 의한 산정법이 이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브롬은 대부분 이제 NaOH 이런 애들 만나가지고 NaBr 혹은 Na 이거와 H2 이런 형태로 좀 배출이 좀 잘 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 수은은 온도의 함수죠. 그래서 온도차에 따른 공기 중 수은 포화량의 차이를 이용해서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네요.